한양 서촌에 자리한 거상 장판서의 저택은 매일 밤낮으로 분주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상인들과 장사치들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 사이를 오가며 심부름하는 하인들의 발걸음 또한 쉴 새가 없었다. 그 많은 하인들 가운데 화연이라는 이름의 계집종이 있었다. 화연은 어릴 적 역병으로 부모를 잃은 뒤 거리를 떠돌다가 장판서의 자비로 거두어진 처지였다. 비록 몸은 천했으나 맑은 얼굴과 민첩한 손놀림으로 주인 집의 크고 작은 일을 훌륭하게 처리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화연은 주인 마님이 급히 필요로 하는 약초를 구하러 번화가로 향했다. 약초를 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한 백발의 노인이 짐꾼과 부딪혀 광주리의 채소를 길바닥에 쏟아버리는 광경을 목격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하루 종일 산에서 캔 나물인데 바쁜 시장 거리에 그 누구도 노인을 돕지 않았다. 화연은 곧바로 노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흙투성이가 된 채소를 하나하나 정성껏 주워 담았다. 그 모습을 건너편의 한 도인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남루한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은 사람의 운을 잇는다는 점성술사였다.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주고 돌아서려던 화연 앞에 점성술사가 호련히 나타나 길을 막았다. 잠깐. 네, 저를 찾으시나이까. 점성술사는 화연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감탄과 놀라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놀랍구나. 진흙탕에 구슬이 묻혀 있고 썩은 나무 밑에 영지버섯이 자라는구나. 무슨 말씀을. 방금 그 선행을 보니 더욱 확실하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씨, 그 관상이라니. 그대는 천한종의 얼굴이 아니요. 이마는 하늘의 기운을 받았고 눈에는 재상의 지혜가 담겨 있으니 이야말로 귀부인이 될 관상이요. 화연은 당황하여 얼굴을 붉혔다. 어르신, 사람을 잘못 보신 듯합니다. 저는 그저 천한종일 뿐입니다. 아니요. 이 늙은이가 평생 수많은 일을 보았지만 이런 관상은 처음이요. 운명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 법, 두고 보시게. 머지않아 학처럼 고귀한 인물이 나타나 그대를 이 진흙에서 건져 올릴 것이요. 화연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저택으로 돌아온 뒤에도 점성술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며칠 뒤 장판서의 저택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과거 시험에서 뛰어난 답안으로 한양에서 화제가 된 젊은 선비 서한림이었다. 장판서는 인재를 아끼는 이라 가난한 선비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며 그 재능을 직접 확인하고자 했다. 소문대로 뛰어난 선비로구나. 비록 가난하나 눈빛만은 누구보다 총명하이. 과찬의 말씀이옵니다. 판서 어른의 은혜에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서한림은 낡은 도포를 입고 있었으나 기계만큼은 꺾이지 않았다. 장판서는 옆에 있던 청지기를 불러 명했다.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안채에 일러 화연으로 하여금 직접 차를 내오라 하거라. 잠시 후 화연이 조심스럽게 차를 담은 소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섰다. 고개를 숙인 채 예를 갖춰 차를 내려놓는 그녀의 손놀림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차를 내려놓고 고개를 드는 순간 화연은 방 안에 앉아있는 젊은 선비와 눈이 마주쳤다. 남루한 행색이었으나 맑고 깊은 눈빛, 그리고 가난해도 굴하지 않는 고든 기계. 화연의 가슴이 순간 뛰는 듯했다. 학처럼 고귀한 인물이라. 점성술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화연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서한림 역시 놀랐다. 차를 건네는 계집종의 얼굴이 어느 양반 교수보다 맑고 고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 서한림은 처음 느끼는 감정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화연이 차를 내려놓다 손이 떨려 찬물 한 방울이 서한림의 소매에 떨어졌다. 송구합니다. 나리, 괜찮소. 이 낡은 옷에 물 한 방울 묻은들 무슨 상관이겠소.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공중에서 얽혔다. 화연의 눈에는 미안함과 당혹감이, 서한림의 눈에는 연민과 설렘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장판서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의 눈에 두 젊은이 사이에 피어나는 감정의 기류가 보이지 않을 리 없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재미있게 되었구나. 학과 봉황이 서로를 알아보는구나. 서한림이 저택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장판서는 서한림의 학문은 뛰어나나 그 그릇이 어디까지인지 시험해 보고 싶었다. 장판서는 서한림을 텅 빈 별채로 불렀다. 이복의 서한림, 자네에게 엽전 세 잎을 주겠네. 이 돈으로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물건을 사오게나. 엽전 세 잎은 집신 한 켤레도 사기 어려운 돈이었다. 서한림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이것은 가난한 자신을 조롱하는 시험이 분명했다. 결국 나의 남루한 행색이 판서 어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인가? 내쫓으시려는 것인가? 내일 해가 질 때까지일세. 만약 방을 채우지 못한다면 자네는 이 집을 떠나야 할 것이네. 서한림은 텅 빈 방 안에서 엽전 세 잎을 손에 쥔 채 고민에 빠졌다. 저녁상을 물리러 화연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다. 수저 하나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음식을 보고 화연은 서한림의 깊은 고뇌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나리께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곤주림은 지혜를 흐리게 하는 법입니다. 서한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빈 방을 채울 방도를 찾지 못했는데 어찌 음식이 넘어가겠소.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할 운명인가 보오. 화연은 서한림의 책상 위 초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세상에서 가장 채우기 쉬운 것이 빈 방이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어둠을 몰아내는 법이지요. 그 말을 남기고 화연은 조용히 물러났다. 서한림은 한참 동안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다. 가장 작은 것, 가장 큰 어둠. 그의 시선이 책상 위의 촛불에 닿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다. 그렇구나. 바로 이것이로구나. 다음 날 해질녘 약속한 시간이 되어 장판서가 부인과 딸을 데리고 별채로 향했다. 아버님, 정말 저 초라한 선비가 이 방을 채웠을 것 같으십니까? 두고 보거라. 방문이 열리자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서한림은 어둠 속에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아직도 방을 채우지 못한 것인가? 장판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한림이 조용히 촛대에 불을 붙였다.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오르자 그 빛은 순식간에 어둠을 몰아내고 방 구석구석을 환하게 가득 채웠다.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멈췄다. 엽전 새 잎으로 산 초 하나가 거대한 방을 빛으로 가득 채운 광경.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다. 이럴 수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장판서는 한참 동안 촛불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감탄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저것은 단순한 촛불이 아니다. 가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지혜의 빛이로구나. 과연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았구나. 장판서가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리자 서한림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하지만 그는 이내 진실을 고백했다. 판서 어른, 선고하옵건대 어둠 속에서 빛을 떠올린 것은 제가 아니옵니다. 무슨 말인가? 저는 그저 어느 지혜로운 이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서한림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문가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화연을 가리켰다. 저 계집종이 저에게 빛을 찾는 길을 일러 주었사옵니다. 부인과 딸의 얼굴에는 경악이, 장판서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본 듯한 깊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부인이 가장 먼저 침묵을 깼다. 아니, 판서 어른, 어찌 한낱 계집종의 잔꾀에 감탄하십니까?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딸 또한 거들었다. 아버님, 저 아이가 분명 순진한 서한림을 홀려 꾀를 낸 것입니다. 하지만 장판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화연을 향해 위험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여봐라, 모두 들으라. 저 아이는 종의 그릇에 담기에는 너무나 큰 인물이다. 오늘부터 화연의 천한 신분을 거두고 내 수양딸로 삼아 양반의 지위를 내릴 것이다. 화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판서 어른, 저 같은 천한 것을. 너는 이미 그 지혜로 자신의 진가를 증명했느니라. 서한림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천한 종과 가난한 선비, 이룰 수 없을 것 같던 두 사람의 인연이 드디어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부인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판서 어른, 어찌 뿌리도 없는 종을 우리 가문의 딸로 들인단 말입니까? 이는 조상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딸도 울먹이며 매달렸다. 저는 죽어도 저런 아이와 자매가 될 수 없습니다. 장판서는 마지막 제안을 했다. 부인과 세경이가 저 아이의 지혜를 잔꾀라 하니 그렇다면 내일 한번 더 시험을 내겠소. 저 아이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부인의 말을 듣겠소. 하나 저 아이가 그 시험마저 통과한다면 그때는 하늘의 뜻으로 여기고 내 명을 따라야 할 것이오. 어디 한번 해보시지요. 이번에는 절대 운이 통하지 않을 테니. 두 모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독한 눈으로 화연을 한번 쏘아보고 방을 나갔다. 방 안에는 장판서와 서한림, 그리고 화연만 남았다. 장판서가 두 사람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들었는가? 내일 밤 저들을 이 방으로 다시 부를 것이네. 그때 자네 둘은 엽전 새 잎으로 저들로 하여금 웃음과 눈물을 흘리게 하여 이 방을 그것으로 채워야 하네. 웃음과 눈물이라니. 서한림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하지만 그 옆에 화연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총명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별채를 나온 두 사람은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마당에 마주 섰다. 웃음과 눈물이라니 판서 어른께서는 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불가능한 일 같으십니까? 불가능하오. 어찌 사람의 감정을 마음대로 조종한단 말이오? 화연이 결심한 듯 그를 바라보았다. 나리, 혹시 전기수라는 분들을 아시옵니까? 전기수, 시장거리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말이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리나 권력보다 더 강하게 쥐고 흔드는 것이 바로 이야기이옵니다. 그렇다면 전기수를 불러들이자는 말이오?
하오나 저는 천한 종의 몸입니다. 저 같은 것이 어찌 한양 최고의 전기수를 만나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나리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서한림은 잠시 화연을 바라보았다. 이 지혜로운 여인의 운명이 자신의 어깨에 걸려 있었다. 좋소. 내가 가보겠소. 다음 날 서한림은 화연과 함께 시장거리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양 최고의 전기수가 능청스러운 입담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호랑이가 산신령님께 이렇게 여쭈었답니다. 산신령님, 제가 이 선비를 잡아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 죽겠나이다. 그러자 산신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전기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저 놈은 뱃속에 든 것 없이 말로만 그를 읊는 놈이라 먹어도 배가 부를 리 없느니라.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자 서한림은 전기수에게 다가가 엽전 새 잎을 내밀었다. 귀하께 부탁이 있소. 전기수는 서한림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빙그레 웃었다. 선비나리, 저를 너무 후하게 보셨소이다. 하루 품삯도 안 되는 돈으로 무슨 부탁을 하시려는지요. 서한림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늘 귀하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은 것이 있소. 귀하의 이야기는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었소.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봄바람이었고 막힌 가슴을 뚫는 청량수였소. 전기수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그래서요? 오늘 밤 저희가 사려는 것은 귀하의 이야기가 아니오. 한 여인의 운명이오. 전기수가 고개를 갸웃했다. 서한림의 시선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불안하게 지켜보는 화연에게 향했다. 이야기의 힘만이 우리처럼 이름 없는 자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귀하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밤 귀하의 위대한 이야기로 양반들의 웃음과 눈물을 훔쳐 천한 신분이라는 굴레에 갇힌 한 여인을 구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양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라고요? 그들이 저 같은 천한 놈의 말에 귀를 기울일 리 없소. 서한림은 품속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벼루를 꺼내 엽전 새 잎과 함께 내밀었다. 이것이 저희가 가진 전부입니다. 전기수가 벼루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건 제법 좋은 벼루로군요. 어디서 구하셨소?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이옵니다. 그런 귀한 걸 왜? 전기수 선생, 제가 평생 들어본 이야기 중에서 오늘 선생의 이야기가 가장 훌륭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분명 해내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전기수는 벼루와 엽전, 그리고 두 남녀의 간절한 얼굴을 한참 동안 번갈아 보았다. 이윽고 그는 벼루를 다시 서한림의 손으로 밀어주며 깊은 탄식을 내쉬었다. 그 벼루는 거두어 주시지요, 선비님. 엽전 새 잎이면 족합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라면 제가 평생 떠들어온 그 어떤 이야기보다 값지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말이오. 전기수는 엽전 새 잎만을 집어들었다. 오늘 밤 제 평생 최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장판서의 별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장판서는 아무 말 없이 가장 윗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곁에는 부인과 딸이 의심과 오만함이 가득한 눈으로 앉아 있었다. 어머니, 고작 시장거리 이야기꾼 하나를 보자고.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다니 아버님께서도 참으로 별스러우시네요. 드디어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방 한가운데 앉아있던 전기수가 거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양에 처음 올라온 시골뜨기 양반이 한 명 있었답니다. 부인과 딸은 코웃음을 치며 애써 웃음을 참았다. 이 양반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첫날 밤에 여관 주인이 하는 말이 손님, 밤에 혹시 도둑이 들어올까봐 걱정이시지요? 그러니까 이 시골뜨기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전기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보았다. 아, 그럼 문을 활짝 열어두겠소. 도둑님이 들어오시기 편하게, 하하하. 딸이 참지 못하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튿날 아침에 여관 주인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손님, 어젯밤에 정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뜨기가 뭐라고 했겠어요? 부인이 사무 궁금한 듯 물어보았다. 뭐라고 했답니까? 아이고, 그럼 나도 그 도둑님께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어디 계신가요? 하하하. 부인이 올라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시골뜨기가 도둑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도둑님, 도둑님. 어젯밤에 제 짐을 가져가셨다면서요? 감사합니다. 그 무거운 걸 대신 들어주시다니. 방 안은 두 모녀의 경쾌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한바탕 웃음이 터진 뒤 전기수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슬퍼졌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전기수가 촛불을 조금 더 가까이 당겨왔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가 하나 있었답니다.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알아누우시니 이 아들이 온갖 약을 구해다 드려도 차도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의원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드님, 어머님께서 나으실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정말입니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웃음으로 이미 마음의 빗장이 풀려버린 두 모녀는 이야기의 슬픔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설산의 절벽 끝에 있는 설중매를 따서 다려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할 겁니다. 그러자 이 효자가 망설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그 정도야 당연하지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그리고는 정말로 절벽 끝에 매달린 설중매를 따다가 그만 절벽에서 떨어져 다리를 잃고 불구가 되어버렸답니다. 전기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어머니께서 그 약을 잡수시고는 아이고, 이 약이 어찌 이리 맛이 좋으냐. 누가 정성스럽게 다려준 것이냐. 그때 아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딸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 그냥 정성을 다해 달인 약이옵니다. 어머니는 끝내 모르셨답니다. 자신을 위해 아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방은 이제 훌쩍이는 소리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완쾌되셨지만 아들은 다리를 절뚝이는 불구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방 안에 깊은 정적이 흘렀다. 부인과 딸이 붉어진 눈시울을 닦고 있을 때 내내 돌부처럼 앉아 있던 장판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더할 나위 없이 흡족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보았느냐? 이것이 화연이가 내게 보인 재능이다. 부인과 딸이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재능이라니요. 내가 추가로 내준 시험은 이 방을 웃음과 눈물로 채우라는 것이었소. 그리고 부인과 세경이는 몸소 웃음과 눈물로 저 아이가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음을 증명하였소. 벼락 같은 선언이었다.
부인과 딸은 그제야 자신들이 거대한 계책에 넘어갔음을 깨닫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지만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자신들이 흘린 눈물과 웃음이 가장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장판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청지기를 불러 화연의 노비 문서를 가져오게 했다. 그는 그것을 촛불에 남김없이 태워버렸다. 재가 되어 흩어지는 문서는 화연을 얽매었던 천한 굴레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내가 이미 관아에 일러 노비 명부에서 내 이름을 지우도록 하였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장판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이 집 종이었던 화연이가 아니라 나의 딸 장화연이다. 내 호적에 직접 입적시켜 나의 수양딸로 삼을 것이니 그리 알라. 방 안에 있던 모두가 경악했지만 이제 누구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다. 화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판서 어른, 저 같은 천한 것을. 화연아, 너는 이미 그 지혜로 진정한 양반의 품격을 보였느니라. 장판서는 이 모든 것을 벅찬 마음으로 지켜보던 서한림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제 내게는 이리도 지혜롭고 귀한 딸이 생겼는데 자네 같은 인재에게 시집 보낼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 내 딸 화연을 자네의 아내로 맞이해 주겠는가. 서한림은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잠시 화연을 바라보았다. 화연 역시 수줍음과 기쁨이 뒤섞인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한림은 지체 없이 장판서 앞에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판서 어른, 그 크나큰 은혜 평생을 바쳐 갚겠사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혼례가 치러졌다. 천한 신분의 계집종과 가난한 선비의 만남으로 시작해서 판서의 수양딸과 나라의 인재가 결합하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한 것이다. 세월이 흘러 서한림은 화연의 지혜로운 내조를 날개 삼아 조정해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그의 고결한 성품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그의 비범한 학문은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웠다. 마침내 그는 장인이었던 장판서의 뒤를 이어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인 영의정, 즉 재상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아내가 있었다. 모든 정일품 관료의 아내에게 주어지는 조선 여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정경부인이 되어 있었다. 그 옛날 시장 거리의 점성술사가 흙먼지, 투성이, 계집종의 얼굴에서 보았던 귀부인의 상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만인의 존경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신분이 운명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진심이 스스로 운명을 만든다는 것을 두 사람은 평생에 걸쳐 증명해냈다.